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와는 또 다른 매력, 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전통적인 모습,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 지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PPT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칠판에 그 PPT랑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힘드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선생님이 이 프로젝터를 여기 칠판에다 띄우는 방법을 해봤는데 학교 여건상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TV에 나오는 PPT 화면을 바로 활용하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배울 건조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는 지금 보시는 까맣게 조금 음영이 좀 진하게 칠해진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던 여기 인도의 왼쪽부터 해서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남아시아 지역과 여기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하고 지형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백지도 특강에서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요. 백지도 특강 한번 듣고 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먼저 듣고 오세요. 네. 자, 그럼 여기 이 부분, 건조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가 같이 묶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같이 묶인 이유. 그것은 바로 기후가 같다는 점입니다. 기후가 뭘로 같냐? 바로 건조 기후로 같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건조 기후라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된 동일한 환경이 나타나다 보니 북부 아프리카와 건조 아시아가 한 군데의 문화권 동질 지역으로 묶여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겁니다. 자, 건조 기후의 특징 간단하게 짚어봐야겠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건조 기후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연 강수량 500mm 미만인 지역을 건조 기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500mm 미만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비가 오는 양보다 증발되는 양이 더 많았어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 건조 기후를 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똑같이 500mm 미만이지만 500mm 미만이라도 정말 아예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0과 250mm. 그 완전 진짜 1년에 비가 그 정도밖에 안 내리니까 단 요만큼의 풀도 자라지 않는 땅.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이 위스테라고 발음해서 쓰레기, 완전 황무지의 땅이다. 그것을 사막기후, BW라고 표시를 했고요. 자, 250mm에서 500mm 정도 오면 건조기후긴 하지만 약간의 풀이 자랄 수 있을 정도의 기후다. 그래서 그 약간의 풀,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스텝기후, 우리는 건조기후를 BW 사막기후하고 스텝기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막의 형성 원인이 있죠? 요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칠판으로 갈까요? 자, 사막의 형성 원인은 칠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 형성되는 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조 기후가 되려면 비가 안 와야 합니다. 비가 안 오려면 우리는 고기압 상태에 있어야 하죠. 여러분, 가을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날씨를 일기예보를 보면은 오늘은 우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고기압은 맑은 날씨, 즉 비가 안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고기압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비 올 때 있거든요. 그럼 저기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년 내내 고기압이라면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겠죠. 네, 첫 번째, 그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 1년 내내 고기압에 있어야 된다. 그럼 1년 내내 고기압인 곳이 어딜까?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지나가는 곳들입니다. 아열대 고압대.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거라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아열대 고압대. 북이
북남이, 그러니까 위도 한 20에서 30도 사이, 남북이 20에서 30도 사이에 1년 내내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되더라. 됐죠? 두 번째, 한류 근처에 있어도 사막이 되더래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땅입니다. 땅. 자, 우리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고도가, 땅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옷을 입나요? 옷을 벗나요? 옷을 입죠. 우리는 고도가 올라가면은 추워집니다. 그럼 온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땅이 20도라면 뭐 여기 위에는 뭐 19도, 18도, 기온을 생략할게요. 17도, 뭐 16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즉,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현상이 일어나야만 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니까 구름이 생겨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네,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이게 정상인 상태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땅 옆에 차가운 물, 한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류. 여러분, 차가운 물이에요. 아침에 씻으려고 할 때 물 딱 틀었을 때 보일러가 바로 가동이 안 되니까 찬물이 잠깐 나올 때 그때 주변이 어떻나요? 차갑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 씻을 때 가까이 가기도 싫잖아요. 그 정도로 찬물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 주변도 차가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20도여야 되는데 여기가 15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찬물이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위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인 거죠. 19도, 18도, 17도, 16도. 자,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간대요. 그런데 이 차가운 공기는, 그러니까 얘가 뜨거운 공기라면 위로 올라가는데 어머, 위에 더 뜨거운 공기가 있죠? 그럼 나는 안 올라가도 되겠네? 이러고 얘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요거를 대기 안정 상태, 대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대기 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류 연안에 있으면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겠군요. 그래서 한류 연안에서는 사막이 형성된다. 네, 또 볼게요. 세 번째. 바다와 너무 멀리 떨어져도 사막이 된대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이 땅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수증기가 단 하나도 없다면 비가 내리지 않겠죠. 그렇다면 완전 내륙 한복판에 있는 바다가 없이 바다가 아주 멀리 있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곳은 비가 내리지 않겠죠. 네, 다음 마찬가지가 아니고 네 번째.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 여기는 왜 그런가요? 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초록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고요. 바람이 붑니다. 자, 바람이 불면요. 이 바람이 산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산 뚫고 가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바람은 이 산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자, 아까 말했죠? 고도가 올라가면은 기온은 낮아져요. 자, 이게 공기예요.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다가 기온이 낮아지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요. 그래서 여기서 비를 내립니다. 네, 비를 내리게 돼요. 근데 얘는 바람이죠.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넘어가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습기를 다 머금고 여기는 건조한 바람이 되더래요. 네, 건조한 바람이라 기온도 확 상승을 하게 된대요. 요거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무슨 현상? 팬 현상이라고 배웠죠. 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타걸풍 1년 내내 부는 바람이죠. 1년 내내 계속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 이쪽 지역은 1년 내내 건조한 바람 때문에 계속 비가 안 오겠네요. 여기도 사막이 될 수 있겠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아메리카에 있는 파타고니아 사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4가지 사막의 형성 원인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다시 PPT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사막이 되는 4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바다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한류 연안, 그리고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 이렇게 네 가지 형성 원인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다양한 지형은 백지도 특강에서 다뤘으니까 백지도 특강을 참고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막입니다. 그렇다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죠. 농사가 불가능하다 보니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것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유목. 근데 유목할 때 키우는 동물들이 무슨 소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그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동물들. 가장 대표적인 게 양, 염소, 낙타입니다. 양, 염소, 낙타. 예,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스텝 지역 같은 데는 조금만 풀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동물들아 풀 먹어, 풀 먹어. 근데 그 풀이 계속 자라지 않으니까 다 먹었니? 또 가자, 또 먹어. 이러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게 유목 문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줄고 있어요. 왜 줄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먹어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갔더니 이제 우리 땅이 아니야. 국경선이 설정이 된 거죠. 국경선이 설정되니까 이제 그만 가. 알겠어. 이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의 대통령,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한 군데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안 그러면 좀 통치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좀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기가 어렵겠죠. 국가에서도 좀 이렇게 회유책 계속 정착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유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화죠. 도시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또 하나 이 지역은요, 사막.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물이 있으면 농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이 있는 곳에서 농사가 가능하니까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는 곳 어딜까요? 여러분 떠오르신 그거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짓겠죠. 오아시스 주변이나 아니면 스뷰난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막을 관통하는 하천, 외래 하천 주변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여기서 하는 것이 대추의 아자라든지 밀, 보리 이런 걸 합니다. 여기서 쌀 농사 될까요? 안 됩니다. 쌀 농사는 어마어마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몬순 아시아 지역에서 유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조 지역에서는 조금의 물로도 버틸 수 있는 밀 같은 거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관계농업이 나오는데 관계농업 칠판으로 잠깐 가볼까요? 관계농업. 자, 선생님 칠판 안 지우고 바로 해볼게요. 자, 산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이 있고요. 자, 여기 이 서남아시아와 이 북부아프리카 지역은요, 백지도 특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신기조산대가 매우 많습니다. 신기조산대, 매우 높고 험준한 산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매우 높고 험준한 산 맨 위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1년 내내 계속해서 녹지 않는 만년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년설. 자, 근데 이 만년설이 여름이나 아니면 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녹아요. 녹으면 어디로 이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쭉 흘러 내려와서 이 땅 밑에 지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하로. 이 지하수가 생기는 거죠. 지하수. 그럼 이 지하수를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뽑아서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상 위에서 그냥 쭉쭉쭉 바로 뽑아 쓰게 되면 바로 이 사막의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얘가 증발을 해버리는 거죠. 마을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뽑아가지고 들고 가기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 마을이 있는 곳까지 이 지하수가 있는 것을 터널을 뚫는 거죠. 터널을 뚫어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갖다 주는 요거를 지하 관계수로라고 합니다. 지하로 물을 끌어서 쓰는 거죠. 지하수 같은 거, 대규모의 지하수 같은 거를 쭉쭉쭉 뽑아서 쓰는 거. 그거를 관계수로, 지하 관계수로라고 하고, 이런 지하 관계수로를 통해서 꺼내온 물을 통해서 농업을 하는 걸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관계농업. 좋습니다. 다시 PPT로 갈게요. 자, 그럼 이 관계농업, 물을 끌어온다는 거죠. 그럼 지하수를, 높은 산지 주변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서 갖고 오는 거고요. 외래하천이 있다면 외래하천이 있는 곳에서 물을, 지상으로 하면 다 말라버리니까 지하를 통해서 관계해서 갖고 와서 농업을 짓는 걸 그걸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 관계농업 할 때 지하 관계수로 미리 좀 꺼내서 얘기하면, 그 지하 관계수로를 이란 그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카나트, 그리고 사하라 지역이나 그쪽에서는 포가라, 카레즈,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외우실 것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하 관계수로를 뜻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이 나오는데요. 대상은 사막이나 초원에서 여러분 아마 아라비안 나이트나 알라딘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상인들이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거래를 하러 돌아다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유목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라 그러죠. 그거를 대상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전통 음식은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먹을 겁니다. 특히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양고기로 유명한 나라가 터키에 여러분 아시죠? 케밥 같은 거, 그런 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양고기를 많이 먹고요. 그리고 대추야자를 매우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알라딘이란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알라딘이 보석을 훔쳐가지고 거래상한테 가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거래상이 이거는 대추야자로 바꿔줄게 라고 해서 대추야자로 바꿔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추야자가 중요한 식량 자원이고요. 여기서 쌀 먹나요? 쌀 안 먹어요. 쌀이 잘 안 자라니까 뭘 먹어요? 밀가루를 주로 먹습니다. 밀가루를 주로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사막,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 농사 짓는 분포도인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통 가옥입니다. 전통 가옥. 여러분 전통 가옥이니까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사막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물건이 뭘까요? 흙이겠죠? 그래서 흙집을 짓습니다. 흙집을 짓는데요. 흙집을 지을 때 지붕은 평평하게 만듭니다. 왜냐?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붕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나마 잠깐이라도 비가 내릴 때 다 흘러내려버리겠죠? 비를 저장해야 되니까 평평한 지붕이 생기고요. 여기는 모래 바람이 계속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처럼 발코니를 크게 지어놓는 순간 우리 집은 모래사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문을 작게 만들고요.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놓습니다. 왜냐? 식생이 많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일부러 골목을 좁게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라딘 영화 보시면 알라딘이 계속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들을 피해서 막 이렇게 건물을 뛰어다니면서 추격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건물 사이를 비집고 막 돌아다니고. 사막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101동에서 102동으로 뛰는 순간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든대요. 벽을 두껍게 만들어야 낮에 뜨거운 햇빛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고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고 밤에는 이 열들이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두껍게 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나마 정착하는 사람들이 지는 집일 텐데 이거를 유목하는 사람들이 매번 유목할 때마다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은 이동식 가옥,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우리 몽골 지역에서는 이거를 게르라고 부르죠. 게르. 이 지역에서는 뭐 유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텐트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동물의 가축의 가죽이나 그런 걸 벗겨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요. 나무로 뼈대를 세워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진짜 생겼더라고요. 안쪽이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뭐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해서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옷도 한번 입어봤어요. 넘어갈게요. 네. 카나트와 바드기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카나트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 관계수로 여기 있는 지하수를 우물을 뚫어가지고 안에 지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마을에서 쓰는 거 이걸 카나트 지하 관계수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드기르는요, 선생님이 문과라서 솔직히 이 원리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대충 설명을 해보면 이 위에 사막이 뜨거운 공기가 들어온대요. 그럼 이게 강제 하강을 하죠. 하강을 하면은 이 공기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하강하면서 공기가 시원해진대요. 시원해지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시원하네 하면서 이게 땀이 막 이렇게 증발되고 막 그러면서 여기 또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 뜨거운 공기도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게 순환을 한대요. 순환을 하면은 되게 시원하대요. 이게 에어컨의 원리라는데 솔직히 선생님 문과라서 이해는 못했어요. 그냥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통 가옥이었고요. 자, 의복이에요. 전통 의복. 여기는 사막이에요. 아우 더워. 그러니까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까요. 그러는 순간 타 죽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8월 달에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운동장 모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친구 팔 쪽에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계속 맞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이 죽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일교차가 크니까
추워요. 또 반팔 반바지 입고 갔다가 추워서 얼어 죽어요. 사막에서 얼어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통풍이 잘 되면서 길고 좀 자신의 온몸을 덮을 수 있는 천으로 된 옷을 많이 입습니다. 천으로 많이 된 옷을 입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나 그런 걸 많이 보시면 뭐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얼만큼 가리냐에 따라서 뭐 히잡, 차도르, 부르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걸 입구나.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거 입구나. 그러니까 목통수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입는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어떤 옷이 있는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목욕탕 수건 이렇게 들고, 목욕탕 수건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 입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쪽에서는 뭐 이런 걸 좀 입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온몸을 다 뒤덮는 천으로 된, 헐렁한 천으로 된 이런 걸 입는다고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그 모래먼지 보호하려고 이렇게 입는 거. 그 베두인족, 유목민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 알라딘에서 나온 옷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런 옷들을 입는다고 합니다. 네, 일교차로부터 보호하고 통풍 잘 되고 모래바람, 먼지 보호하고. 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북부아프리카와 건조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의 절반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의 절반. 우리 좀만 주지. 전 세계의 절반. 그러니까 이 석유를 빼놓고는 이 지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석유와 천연가스가 비슷한데 많이 분포한다 그랬습니다. 신생진 제3기 배사구조, 제3기 배사구조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데 어디에 많이 있냐? 주로 이 페르시아만 연안. 여기에 전 세계 50%가 매장돼 있다 그랬죠. 여기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북부아프리카 카스피해도 많이 갖고 있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석유라는 게 편재성이 매우 심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50%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없는 지역은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이동량이 굉장히 많겠죠. 자, 보니까 전 세계 석유 생산의 3분의 1을 하고 있고요. 수출은 절반 이상이 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이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조금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80% 가까이를 이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지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장난을 칠 수 있겠죠. 한국 석유 필요해? 근데 좀 힘들게 됐어 요즘. 가격 좀 올려야겠어. 쏘리.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올린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무기화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랑 많이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천연가스도 여기서 엄청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는 기체예요. 그러다 보니 수송이 불편하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액체 상태로 바꿔서 수송하긴 한데요. 요거 LNG라고 불렀죠. LNG. 좋습니다. 자, 석유 분포 보세요. 이 유전 이 모습을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 북부아프리카에도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 이렇게 실처럼 다 연결된 거 보시나요? 이게 다 파이프라인입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석유도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도 파이프라인으로 하니까 쉽게 유럽 같은 데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쭉쭉쭉쭉. 국제 이동량이 굉장히 많다. 편재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석유가 네, 그래서 석유 매장량 보세요.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전 세계 절반이나 갖고 있고요. 천연가스 매장량 역시 전 세계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요. 또 석유 생산량, 석유 매장량은 절반 이상인데 생산도 전 세계 거의 몇 프로입니까? 3분의 1 이상을 하고 있죠. 3분의 1 이상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이제 석유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선진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선진국이 아니고 지금 개발도상국입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처음에는 이 석유를 캘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선진국들이 와서 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하고 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석유를 마구 캐갔어요. 마구 캐면서 딱 보니까 야 이거 석유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걸 직접 캐가지고 하면은 좋을 텐데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 이 석유 시설들, 석유 캐는 것들을 국유화하기 시작해요. 국유화. 국유화하기 시작하고 이 국유화한 걸 가지고 개발하고 돈을 갖고 아, 이 석유가 큰 무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주변에 석유 많은 국가들끼리 하나의 결성체를 만들게 되죠. 그게 석유 수출기구 오펙입니다. 오펙. 네, 굉장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석유의 생산량도 막 조절을 하고요. 석유 가격도 막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석유를 팔아서 그걸로 만든 돈,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일머니라고 합니다. 만수르 들어보셨죠? 만수르. 그 석유를 판 돈으로 그럼 뭘 할까? 개발도상국이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져야겠죠? 그 여건을 다지는 걸 사회 간접 자본, 도로나 학교나 병원, 뭐 가로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이 석유가 없어졌을 때, 석유가 고갈되면 이 나라들 끝이잖아요. 이거를 대비했을 때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있고요. 자, 이 지역들은 이 석유를 막 캐야 되는 노동력들이 필요한데 이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노동력들이 막 이민 오기도 하고 막 일자리를 찾으러 옵니다. 근데 이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니까 좋을 줄만 알았는데 단점도 많은 거죠. 국유화를 해서 석유를 막 산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를 소유하고 있는 왕족들, 귀족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이 부를 갖지 못하니까 빈부격차가 매우 큽니다. 빈부격차가 매우 크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계속 변할 거고요. 또 해외 경제 의존도도 심해질 거고요. 석유만 팔고 석유 말고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해지고 해외 의존도가 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1970년에서 2015년 도시화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건데요. 굉장히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죠. 다 보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나라도 있네요. 힘내라. 대부분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여기 호르무즈 해협. 여기서 대부분의 석유가 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을 탈환하면은 석유에 대한 패권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지역 때문에 석유와 관련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호르무즈 해협. 요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우리가 산업 구조 했었어요. 1차, 2차, 3차의 비중을 보는 거였죠. 이 단원에서의 핵심은 석유가 많은 나라와 그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없는 나라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크하실 때 그냥 무작정 그 산업 구조를 막 외우려고 달려드시면 어려워요. 외워지지도 않고요.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석유가 많은 나라의 특징과 석유가 없는 나라의 특징은 이렇구나.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지금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자흐스탄은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 석유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 경제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2차 산업이 공업, 제조업이지만 석유를 캐는 그 광업도 2차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2차 산업이 높은데 이 2차 산업이 높은 건 광업, 자원을 캐는 데 들어가는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출. 여기 그 법례를 보고 수출. 연료 및 광물을 대부분 수출합니다. 74%, 그러니까 75%. 국가의 경제 4분의 3이 원료에 달렸다 이거예요. 여기 카자흐스탄도 보실까요? 국가 산업의 4분의 3이 원료 수출하는 데 있대요. 그러니까 2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원료를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구나. 그럼 이 나라는 원료는 많은데 공업 제품이나 그런 걸 만들어야 능력은 없죠? 수입하는 걸 보세요. 공업 제품을 죄다 수입해 옵니다. 우리가 원료를 팔고 공업 제품을 수입해 오는 거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자흐스탄은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이집트하고 터키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석유가 조금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엄청 적어요. 이 두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얘네는 석유 말고 다른 거에 의존해야 해요. 그래서 얘네는 기술을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 2차 산업 비중이 32.9% 정도 되지만 수출 비중을 보시면 공업 제품 비중이 높아요.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을 파는데 주력을 한 거죠. 역시 여기도 보세요. 와우, 터키. 공업 제품 파는데 75%예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거.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자흐스탄은요.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아요. 왜 낮을까요? 사막이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이집트하고 터키를 보시면요. 1차 산업 비중이 조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외래어천이 흐르다 보니까 비옥한 삼각주가 있어서 농사가 가능하고요. 터키는 일부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어요.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에 비해서 1차 산업의 비중도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을 캐치해내시는 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이 두 나라는요. 석유는 없지만 굉장히 엄청난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집트, 스핑크스, 피라미드, 미이라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고요. 터키 역시 관광 산업으로 엄청나게 또 수입을 벌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석유가 많은 나라들은 석유의 의존도가 매우 심하더라. 네, 요 무역 이 산업 구조는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자료를 좀 더 볼까요? 자, 요게 위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세상에 원유가 78%.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석유가 없으면 끝장나겠죠. 그러나 터키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석유가 없으니까 다른 분야의 의존도가 크다라는 거. 또 볼까요? 네, 이거는 네 나라의 농림축수산물, 광물, 공업제품, 기타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무역 규모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자흐스탄은 석유가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광물,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수입하는 건 공업제품 수입이 가장 많아요. 반대로 이집트하고 터키는 석유 비중이 낮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서도 공업제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 차이를 캐치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또 볼까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에요. 자, 보시면 위에 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자흐스탄은 석유가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2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 이게 다 공업 제조업이 아니라 석유캐는 광업이더라. 자, 이집트하고 터키는 석유가 많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산업이 기술, 공업을 하는 거였고 1차 산업 비중이 이 두 나라에 비해서 높더라. 왜 높았죠? 기후가 농사를 할 수 있는 기후여서. 이집트는 외래하천이 있었고 여기 터키는 지중해성 기후가 일부 있으니까 농사가 가능했더라.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의 산업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점. 석유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거죠. 석유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최근 원유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그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석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지 절대적인 수요가 막 감소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는 전통적인 석유만 캐고 있는데 석유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수요가 다른 나라가 느니까 우리 석유가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비전통 석유. 예를 들면 뭐 오일샌드라든지 셰일가스 이런 것들. 그리고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수송용 연료,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의 연료였는데 전기차가 만들어지네요. 그 석유에 대한 그게 또 줄 거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석유가 없어질 걸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준비해야죠. 석유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석유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포스트 오일 시대. 오일이 지금 오일 시대죠? 우리 석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석유가 끝난 시대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 말고 다른 거 좀 잘해야겠다. 석유 말고 다른 거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 투자하려고 해서 오일머니로 다른 걸 자꾸 투자하려고 하고요.
이 주변에 석유 많은 나라들끼리 우리 같이 좀 잘해보자 해서 협력 기구도 하나 만들어요. GCC. 걸프 협력 회의도 만듭니다. 그리고 뭐 경제 구조도 다변화하려고 뭐 여러 가지 그 석유 말고 다른 거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고도 노력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그리고 UAE의 경제비전 2030 이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UAE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석유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엄청나게 그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바이의 버즈 두바이. 엄청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죠. 그 건물 같은 거 세워서 관광 산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바다에다가 아예 새로운 땅을 만들어요. 인공섬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걸로 좀 그 나중에 석유가 없을 때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나라들이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석유를 판 돈으로 그 해수 담수화, 물을 그 바닷물을 맹물로 바꾸는 그런 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두산 기업이죠. 두산. 아무튼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의 가장 큰 원인,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제 이슈, 석유 문제도 있지만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여러분 사막화, 자, 화가 무슨 화자죠? 될 화자죠? 그럼 해석해보면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막이 아닌 곳이 사막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지역에서 사막이 아닌 곳? 어디죠? 스텝이죠. 스텝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짧은 풀이라도 자랐던 그곳들이 이제는 풀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화. 가장 어디가 심각하니? 바로 이 사하라 사막의 아래쪽인 사헬지대. 매우 심각해요. 사헬지대. 매우 심각하고요. 그다음 여기 아랄해 주변. 여기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이에요. 아주 심하게 사막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데요. 사헬지대와 이 아랄해 주변. 매우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사막화가 왜 일어날까? 자, 사막이라는 거는 비가 안 오는 것이라고 했죠? 비가 안 오는 것. 그럼 비가 안 오면 되겠네요.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가뭄이라는 얘기겠죠?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 사막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죠. 네, 자연적 요인. 계속 가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도 가뭄이 계속 일어나게 된대요.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목을 한다 그랬죠? 유목. 우리 아가들 풀 먹어. 이거 풀 먹었어요. 근데 이 풀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축들 키울 수 있는 이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야 가축들아 풀 일단 있는 대로 다 먹어. 뿌리채 그냥 다 먹어버리면 뿌리채.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안 자라요. 다른 데 유목하고 왔다가 돌아왔더니 풀이 이제 안 자라. 뿌리채 다 뽑아먹었거든. 완전 과도하게 방목하고 또 과도하게 경작하고 또 그나마 있던 뭐 나무 조금이라도 있는 거 다 베버리고 그리고 관계농업 한다고 지하수 막 펑펑 뽑아쓰고 외래하천에 있는 물 펑펑 뽑아쓰고 뭐 있는 대로 그냥 과도하게 그냥 인간들이 막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막화가 또 심하게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랄해예요. 여러분 아랄해. 아랄해는 원래 진짜 지도에서 그 세계 백지도에서도 보였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였어요. 내륙 호수. 그러나 이 내륙 호수가 사막에 있다 보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아랄해로 흘러가는 물들을 그냥 다 끌어쓴 거예요. 지금은 아랄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막화가 이 주변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그 조사한 표인데요. 그 사헬지대 주변에 그 비가 오는 거를 했더니 1960년대 이후로 비가 진짜 안 오고 있대요. 계속. 이 강수 편차인데 원래 내리는 것보다 계속 안 오니까 장시간 가뭄이 계속 이어지니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거 보시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인구, 뭐 가축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니까 걔네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개발하고 경작하고 방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인위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막화는 원래 인간이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좀 과도하게 산림을 개간하고 농경지 막 하고 과도하게 목축업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뭄까지 더해지니까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되죠? 산악화. 네, 산악화. 자, 산악화로 인한 문제, 뭐, 당연한 거죠. 산림 초원 훼손되니까 토양 황폐될 거고요. 모래먼지 많아질 거고요. 토양 침식 가속화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됐던 농사 같은 것도 더 안 될 거고요. 농사가 더 안 되네요. 또 토양 내 염분이 자꾸 올라와요. 토양 염류화가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생물종이 자꾸 파괴돼서 생물종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경작지가 황폐화되니까 먹을 게 부족하죠.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그걸 갖고 주변에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싸워요. 싸우다 보니 난민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예 내전까지 일어나기도 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산악화 때문에. 네. 그러면 산악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국제적으로 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산악화 방지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산악화 방지 협약.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악화 방지하는 거 도와주려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정부나 기업 같은 데서는 산악화 막아야겠죠? 그래서 녹색 만리장성이라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냥 여러분 산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일지대에다가 아예 그냥 일렬로 나무를 심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산악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확실히 PPT를 사용하니까 조금 스피드가 붙네요. 스피드가 붙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계속해서 복습해 보시면서 선생님 설명 한번 되짚어 보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바로바로 댓글 남겨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를 시간에 책 한 자 더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파이팅하는 학생이 됩시다. 파이팅!